총성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철조망이 눈앞에 있었어요. 언니의 손이 내 등을 밀었습니다. 설아야, 뛰어.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철조망 너머가 중국이었으니까요. 보위부 요원들이 20m 뒤까지 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삼켰어요. 멈춰. 한 발만 더 움직이면 쏜다. 그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조망을 넘었어요. 찢어지는 옷소리, 피가 흐르는 느낌, 그리고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중국 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수대의 사당. 김정은 원수님 앞 특별 공연이었어요. 저는 모란봉악단 소프라노였습니다. 그날 공연이 끝나고 김정은 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리설아 동무, 좋았어. 내일 저녁 개인 공연을 준비하게. 그 순간 객석에 앉아있던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1부인 리설주. 저의 친언니였어요. 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개인 공연이 뭐가 문제냐고 물었죠.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송아야, 절대 가면 안 돼. 제1부인이 눈물을 흘린 이유, 그리고 친동생을 탈북시킨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해시태그 1챕터. 저는 리설아입니다. 2015년 21살 때 모란봉악단에 입단했어요. 사실 제 실력만으론 어려웠죠. 하지만 언니가 있었습니다. 리설주. 김정은 원수님의 부인이었어요. 언니 덕분에 모든 게 쉬웠습니다. 입단 심사도, 배역 선정도, 심지어 평양 중심부 아파트까지 다른 단원들이 선망하는 모든 것을 저는 당연하게 받았어요. 미안한 마음은 없었냐고요.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불렀어요. 중앙당 청사 옆 특별 숙소였죠. 거기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송아, 연습은 잘 돼? 언니가 물었어요. 네, 언니. 다들 잘해주세요. 제 대답에 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당시엔 몰랐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2018년 6월, 저는 주역 소프라노가 됐어요. 남북 정상회담 기념 공연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오셨습니다. 그날 저는 아리랑을 불렀어요. 객석 맨 앞에 김정은 원수님과 언니가 앉아 계셨죠. 공연이 끝나고 김정은 원수님이 박수 치셨습니다. 언니도 함께 박수 쳤어요. 하지만 언니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김정은 원수님이 저를 자주 부르셨거든요. 중앙당 공연, 노동당 창건 기념식, 김일성 생일 축하 공연. 항상 저를 지목하셨습니다. 리설아 동무, 오늘도 좋았어.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인민 배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언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2018년 11월, 만수대의사당 특별 공연이 있었어요. 러시아 대표단 환영 공연이었죠. 저는 푸치니의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객석이 숨을 죽였어요. 마지막 고음이 끝나는 순간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앵콜을 요청하셨죠.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저는 그날 3곡을 더 불렀어요.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리설아 동무 대단해요. 원수님이 직접 앵콜을 3번이나.
당신은 이제 인민배우 확정이에요. 기쁨에 들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대기실 문을 두드렸어요. 호위사령부 요원이었죠. 리설아 동무. 원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직접 칭찬을 들을 수 있다니. 저는 요원을 따라갔습니다. 의사당 2층 귀빈실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김정은 원수님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언니가 앉아 있었죠. 언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설아 동무 앉게. 김정은 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공연 아주 좋았어. 러시아 동무들도 극찬하더군. 감사합니다, 원수님. 자네 목소리는 특별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원수님의 칭찬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저녁 만경대 영빈관에서 개인 공연을 준비하게. 나를 위한 특별 공연 말이야.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언니가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째그랑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 원수님, 죄송합니다. 언니가 황급히 사과했어요.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은 웃으셨죠. 괜찮네, 설주 동지. 피곤한가 보구만. 저는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의 눈빛이 제가 본 적 없는 공포로 가득했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날 밤 저는 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송아야.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언니.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저는 택시를 타고 언니의 특별 숙소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언니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언니는 한참을 울다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송아야, 들어. 내일 개인 공연. 절대 가면 안 돼. 네. 왜요? 원수님이 부르시는데.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면 안 돼. 절대로. 하지만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언니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죠. 그날 밤 언니는 저를 붙잡고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송아야, 언니 말 들어. 제발 거절해. 아프다고 해. 목이 안 나온다고 해. 언니의 간절함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새벽 4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호위사령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설아 동무. 오늘 저녁 7시 만경대 영빈관으로 오십시오. 차량을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죠. 오후 2시. 저는 다시 언니의 숙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막았어요. 제1부인 동지는 외출 중이십니다. 언제 돌아오시나요? 모릅니다.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공연 의상을 꺼냈어요. 흰색 드레스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죠. 하지만 자꾸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절대 가면 안 돼.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6시. 호위사령부 차량이 도착했어요. 저는 의상 가방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만경대 영빈관까지는 30분 거리였죠. 차창 밖으로 평양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송아야. 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지금 어디야? 차 안이요. 만경대로 가는 중이에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말했어요. 송아야, 미안해. 언니가 늦었어. 무슨 말이에요, 언니? 오늘 밤 자정. 대동강 조각공원 뒤편으로 와. 꼭 와야 돼. 그게 무슨...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 같았죠. 차는 만경대 영빈관에 도착했습니다. 영빈관 정문이 열렸습니다. 호위사령부 요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을 든 손이 떨렸죠. 리설아 동무, 이쪽입니다. 요원이 안내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죠. 양옆으로 금박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사진, 그리고 김정은 원수님 초상화. 2층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원이 문을 두드렸어요. 원수님, 리설아 동무 도착했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응접실이었죠. 가운데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김정은 원수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혼자였어요. 리설아 동무 왔군. 네, 원수님. 준비는 됐나? 네, 준비했습니다. 저는 의상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흰색 드레스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제 얼굴이 보였죠. 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절대 가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응접실로 나갔어요. 피아노 반주자가 와 있었습니다. 최동무 수고하네. 김정은 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주자가 건반에 손을 올렸죠. 저는 피아노 옆에 섰습니다. 무엇을 부를까? 원수님이 물으셨어요. 어제 부른 푸치니 작품을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좋아.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노래했어요.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고음이 응접실을 채웠죠. 마지막 음을 끝냈을 때 김정은 원수님이 박수쳤습니다. 역시 좋군. 어제보다 더 좋아. 감사합니다, 원수님. 한 곡 더 부르게. 저는 1시간 동안 불렀어요. 4곡을 더 불렀습니다. 원수님은 계속 박수 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리설아 동무. 자네는 정말 특별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앉게. 원수님이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원수님이 제 옆에 앉으셨죠. 거리가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 25입니다, 원수님. 아직 젊군. 결혼은 했나? 아니요, 아직입니다. 그래. 원수님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창백했던 언니. 떨리던 언니의 손. 절대 가면 안 돼. 언니의 목소리.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왜 울었는지. 왜 그렇게 막았는지. 원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집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지럽다고. 네, 원수님.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수님은 잠시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게. 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오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원수님. 호위사령부 차량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죠. 온몸이 떨렸어요. 언니.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자정까지 2시간. 대동강 조각공원. 언니가 말한 그곳으로 가야 했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점퍼와 청바지. 모자를 눌렀었죠.
밤 11시 30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대동강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는 어두웠어요. 가로등만 깜빡이고 있었죠. 조각공원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나무 뒤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됐어요. 그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언니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한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호위사령부 대좌 계급장이 보였습니다. 송아야. 언니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언니. 언니는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송아야. 언니가 너무 늦었어. 무슨 말이에요, 언니? 언니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언니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야 돼.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죠. 2010년. 나는 은하수관 현악단 가수였어. 당시 김정은 동지는 후계자로 내정된 상태였어. 어느 날 특별 공연이 있었어. 김정은 동지를 위한 공연이었지. 그날 나는 노래를 불렀어. 공연이 끝나고 김정은 동지가 나를 불렀어. 개인 공연이었어, 송아야.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오늘 겪은 것과 똑같은 일을 겪었어. 거절할 수 없었어. 권력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김정은 동지는 나를 부인으로 삼았어.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결혼식도 없었어. 가족에게 알릴 수도 없었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제일 부인이 됐어. 언니. 저는 언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그렇게 막은 거야. 원수님이 너를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거든. 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송아야,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너는 자유로워야 해. 언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미 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탈북해야 돼. 뭐라고요? 탈북이요. 그래. 언니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다가왔어요. 최성호 대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1부인 동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리서라 동물을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것. 그게 제 임무입니다. 저는 언니를 봤어요. 언니, 이게 무슨 72시간. 언니가 말했습니다. 72시간 안에 너를 국경까지 보낼 거야. 최 대좌가 모든 걸 준비했어. 언니는 가방 하나를 건넸어요. 신분증, 통행증, 돈. 그리고 중국 브로커 연락처. 다 들어있어. 언니, 그럼 언니는요? 아이들은요?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갈 수 없어. 새 아이가 있어. 그리고 나는 제일 부인이야. 내가 사라지면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져. 그럼 저도 못 가요. 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언니가 제 뺨을 감싸 주었어요. 송아야, 들어. 언니는 이미 선택했어. 나는 여기 남아서 내 아이들을 지킬 거야. 하지만 너만은 보내야 해. 너만은 자유롭게 살아야 해. 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제발, 송아야. 언니 말 들어. 저는 울었어요. 최성호 대좌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오전 8시. 대동강역 뒤편에서 만납시다. 거기서 함경북 도행 차량을 탑니다. 언니는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어요. 작은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거야. 언니가 간직하고 있었지. 이제 내 거야. 언니가 송아야.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 언니를 대신해서 저는 언니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언니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언니의 심장 소리가 들렸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놓고 싶지 않았어요. 리서라 동무.
최성호 대좌가 불렀습니다. 가야 합니다. 저는 언니에게서 떨어졌어요. 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잘 가, 송아야. 언니도 잘 있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열어봤어요.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평안남도 순천 출신. 직업은 도인민위원회 사무원. 가짜 신분이었죠. 통행증도 있었어요. 함경북도 온성까지 가는 특별 통행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돈 1만 위안이 들어있었어요.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니의 글씨였죠. 송아야. 언니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자유롭게 살아. 언니 목까지. 저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어요. 엄마의 목걸이. 언니가 지켜온 목걸이. 이제 제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어요. 옷 2벌. 세면도구. 그리고 언니의 쪽지. 오전 7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대동강역까지 걸어갔어요. 역 뒤편에 검은색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최성호 대좌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죠. 타십시오. 저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평양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어요. 주체 사상탑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평양을 떠나고 있었어요. 아마도 영원히. 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평양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군데군데 낡은 집들이 보였죠. 최성호 대좌가 말했습니다. 첫 검문소가 30분 후입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앞에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보안원 2명이 서 있었죠. 차가 멈췄습니다. 통행증. 보안원이 말했어요. 최성호 대좌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호위사령부 소속입니다. 보안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뒷좌석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리설아 동무입니다. 도인민위원회 사무원이십니다. 함경북도 출장길입니다. 보안원이 저를 봤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손을 내밀었죠. 보안원이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신분증을 돌려줬어요. 가십시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저는 긴장이 풀려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대좌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2곳 더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통과할 겁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2번째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3번째도 무사히 넘었죠. 오후 3시. 함경북도 청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묵어야 합니다. 최 대좌가 말했어요. 내일 새벽 온성으로 갑니다. 우리는 당 간부 숙소에 들어갔어요. 최 대좌의 신분으로 예약된 곳이었죠. 방이 2개였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청진 시내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송아야, 무사히 도착했어. 네, 언니. 청진이에요. 다행이다. 내일이면 온성이야.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 네. 송아야.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는 후회 없어. 너는 꼭 살아야 돼. 언니도 잘 지내요. 아이들 잘 돌봐요. 그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십자가 목걸이를 만졌어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최대좌가 문을 두드렸어요. 출발합시다. 저는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죠. 온성까지는 3시간 거리였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두만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국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온성에 도착했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최대좌가 차를 세웠어요. 여기서 10분 거리에 브로커가 있습니다. 걸어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었어요. 낡은 집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한 집 앞에서 멈췄어요. 최대좌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왔습니까? 남자가 말했어요.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어요. 이분이 리설아 동무십니까? 그렇습니다. 최대좌가 대답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자정, 두만강을 건넙니다. 중국 쪽에 사람이 대기 중입니다. 준비물은? 최대좌가 물었어요. 검은 옷, 운동화, 그리고 용기. 남자가 웃었습니다. 최대좌가 봉투를 건네서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은 지금, 반은 성공 후에 중국에서 받으십시오. 남자가 봉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리설아 동무. 각오는 됐습니까? 네. 저는 대답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철조망을 넘다가 전류에 감전될 수 있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쏠 수도 있고요.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저는 십자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낮 동안 여기서 쉬십시오. 밤이 되면 출발합니다. 저는 방 하나를 배정받았어요. 침대도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기다렸죠. 오후가 지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최성호 대좌가 들어왔어요. 리설아 동무. 네. 이제 곧 떠나야 합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최 대좌를 봤어요. 대좌님. 감사합니다. 최 대좌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1부인 동지의 명령일 뿐입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목숨 걸고 저를 도와주셔서. 최 대좌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도 동생이 있습니다. 리설아 동무만 한 나이죠. 만약 제 동생이 같은 상황이라면 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밤 11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어요. 최 대좌와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어요. 1시간을 걸었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나아갔어요. 그때 브로커가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십시오. 우리는 멈춰 섰어요. 앞에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국경이었어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 국경수비대 초소입니다. 30분마다 순찰을 돕니다. 다음 순찰까지 15분 남았어요. 그 사이에 넘어야 합니다. 최 대좌가 물었어요. 전류는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전기가 끊깁니다. 전력 부족 때문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는 철조망을 봤어요. 높이가 3m는 됐습니다. 넘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최 대좌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올라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국경수비대였습니다. 뛰십시오.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철조망을 향해 뛰었습니다. 멈춰.
쏜다. 총소리가 울렸어요. 땅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최대좌가 저를 밀었어요.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철조망을 잡았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손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중간쯤 올라갔을 때 총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뒤를 봤어요. 최성호 대좌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좌님.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최 대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도 도망가고 있었어요. 리서라 동무 가십시오. 최 대좌가 신음했어요. 제1부인 동지와의 약속. 지켜드려야 합니다. 저는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옷이 찢어졌어요. 다리가 긁혔습니다. 하지만 넘었습니다. 저는 뛰어내렸어요. 땅에 떨어졌습니다. 앞에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저는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죠. 하지만 헤엄쳤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에 총알이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 생각이 났어요. 최대좌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저는 더 빠르게 헤엄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닿았습니다. 기어 올라갔어요.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중국이었어요. 저는 중국 땅에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최성호 대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 저는 울었어요. 미안해요, 언니. 대좌님, 죄송합니다. 저는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중국어를 하는 남자였어요. 빨리 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남자를 따라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북한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탈북민 정착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나원에서 6개월을 보냈죠.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예요. 노래는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수가 없어요. 목소리를 내면 그날이 떠오르거든요. 만경대 영빈관. 언니의 눈물. 최성호 대좌의 희생. 그 모든 것이 떠오릅니다. 가끔 언니 소식을 듣습니다. 북한 방송에서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제1부인으로. 김정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새 아이와 함께요. 언니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최성호 대좌는 탈북 지원 혐의로 총살됐다고 합니다. 보위부가 조사했대요. 그의 가족도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하고요. 제가 살기 위해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분의 가족까지 희생됐어요. 밤마다 꿈을 꿉니다. 최대좌가 쓰러지는 꿈. 언니가 우는 꿈. 그리고 철조망 너머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의 꿈. 잠에서 깨면 울고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평생 기억할 겁니다. 지금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새로 온 탈북민들을 돕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그들의 아픔을 나눕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언니와 최대좌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전한가요? 자유롭게 살고 있나요? 자유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쟁취한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언니, 잘 지내고 있죠?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언니가 준 자유,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 당신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언니.